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식은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형태, 즉 모놀리스 아키텍처를 갖는 어플리케이션은 다른 말로 일체형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런 대규모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소규모의 독립적인 구성 요소로 구분하고, 그리고 각각의 구분된 구분 요소로서 하나씩 개발하는 형태, 즉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형태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진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디자인, 개발, 배치,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관리되는 것까지 잘 정의된 비즈니스 기능 하나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대규모의 서비스를 작게 나누고 이 작게 나눈 이 서비스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개념은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요. 어 이 모놀리스 아키텍처와 비교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우선 옥션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모놀리스 아키텍처를 갖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들의 호응을 얻어서 규모가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다량의 트래픽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 그다음에 관리하는 품목들,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자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사용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당연히 요구 사항도 많아졌을 것이고요. 개선 사항들도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은 좀 더 세분화될 거고, 그리고 좀 더 편리한 기능들, 사용자에게 좀 더 나은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개발자들은 많은 형태의 기능들을 개선하고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체형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각각의 서비스들 간의 결합도가 높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측면에서 뭐 기능을 좀 더 한다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발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이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에 대해서 서비스 전체를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즉, 내가 이 만들고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서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내가 무언가를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경매 관리하는 어떤 특정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라고 했을 때, 제가 무언가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이 기능이 변경이 되면 다른 서비스에 어떤 서비스가 영향을 받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매 관리의 특정 기능을 수정했을 때, 보완하고 아니면 확장했을 때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어 이걸 변경했을 때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 하나의 기능을 변경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환경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저희가 만든 이런 옥션이라는 서비스는 뭐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IDC를 통해서, 즉 특정 서버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텐데,
어 트래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자가 많아지고 이 사용자들이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받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트래픽이 증가하면 물리적인 서버의 성능도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옥션이라는 서비스가 이 동작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서버라고 한다면 이 서버의 기능을 확장해야 되는데 서버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은 서버를 증설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모놀리스 아키텍처에서는 이렇게 서버를 증설해서 늘리는 방법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동작하는 서비스 이 서버에 대해서 성능을 높이는 방법 이걸 수직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티컬 스케일링 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서버의 성능을 높여서 이 사용자들의 트래픽을 감당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의 이 수직 스케일링 즉 버티컬 스케일링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컴퓨터의 이 서버의 사양을 높인다라는 것이 이 사양을 높이면 높일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서비스 자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개발하는 개발자 관점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이 서버가 서비스되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이 기본은 이 옥션이라는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인 거죠. 그러면 이 서비스의 규모가 커서 문제라면 커서 관리가 어려워지는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 옥션이라는 규모가 큰 서비스를 작은 서비스 단위로 나누어서 모듈화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옥션 서비스가 제공해 주는 특정 서비스들을 별도의 서비스로 나누고 즉 예를 들어서 뭐 경매 관리, 사용자 관리, 그다음에 무슨 품목 관리, 제품 관리 등등과 같이 서비스를 나누고요. 이렇게 나누어진 서비스들을 특정 개발팀들이 관리한다면 그 개발팀은 전체 서비스에 대한 이 각각의 서비스가 이 서로 간의 관계를 이 루즐리하게 갖고 있다라는 전제라면 이 각각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팀은 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의 확장이라든지 기능의 추가라든지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 각각의 서비스들이 별도의 서버일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서버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있겠죠.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각각의 서비스들을 올리고 그리고 특정 서비스가 트래픽이 많아진다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스케일만 넓혀주면 되겠죠. 인스턴스를 늘려서 사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부분들이 관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개발이 어떤 의미인지. 물론 저희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내용들까지 뭐 예를 들어서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와 같은 그런 내용들은 이 수업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갖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별도의 강의로 다시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별도의 서비스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각각의 서비스는 개별 환경에서 서비스가 된다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일체형 서비스가 가지고 있었던 모놀리스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앞서 저희가 옥션으로 설명드렸던 그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아키텍처를 갖도록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이 옥션이 갖고 있는 여러 기능을 고객 관리, 경매 관리, 품목 관리 서비스로 나눠서 이 별도의 서비스 형태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나의 옥션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 API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이후에 어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런 서비스 단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부분이 갖는 장점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갖는 장점과 단점입니다. 우선 장점부터 보시자면 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코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이 서비스별로 코드가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요. 그 소스를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소규모의 팀으로 운영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서비스별 코드 관리가 용이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컴포넌트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스케일 관리가 쉽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서비스가 트래픽이 늘어났을 경우 인스턴스를 확장하기 위한 뭐 스케일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다양성이 있는데요. 이건 폴리글랏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앞서 봤던 옵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경매 관리가 있고요. 자, 사용자 관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서비스는 별도의 서비스로 관리되지만 어찌 됐든 이 서비스는 옥션이라는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인 거죠. 그런데 어 이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매 관리는 자바 기반으로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뭐 RDB를 사용을 한다라고 기술셋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사용자 관리는 자바스크립트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노드.js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파이썬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C샵을 적용한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DB는 뭐 레디스를 사용을 한다 등과 같이 별도의 서비스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서비스에 맞는 기술들로 이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기술에 대한 다양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결함에 대해서, 이 특정 서비스가 결함이 생겼을 때 그 결함을 다른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받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 관리에서 사용자 등록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용자 등록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용자들이 경매를 진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다운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갖고 있고요. 어 이 뭐 작은 개발팀을 구성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독립적인 배포가 가능한 것 등과 같은 것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갖는 장점입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갖는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 디버깅과 추적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해서 엔드 투 엔드 테스트가 당연히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내용들이 중요해져요. 각각의 서비스들이 빌드되고 배포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하나의 이 특정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서비스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그 개발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실제로 프로덕션 모드로 이 배포되는 것까지 이 CI/CD가 중요해지는
요소가 됩니다.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서비스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간의 일관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장점 못지않게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 주고 이런 단점들을 해결해 주는 다양한 기술과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합니다. 그 소프트웨어들이 넷플릭스 OSS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인데요. 그 내용들은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단점들을 커버해 주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스프링 클라우드가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